꽤 큰 기업의 CEO셨잖아요. 이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창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습니까? 확신, 컨퍼메이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컨빅션으로 한 거라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까지 안 가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는 소명은 있는 거죠. 창업의 디폴트 값은 실패가 맞아요. 굉장히 적은 확률로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인류 리더들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 CEO 초대석. 오늘은 쓰레기를 주워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분 맞습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실제 제 업이 재활용 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페트병을 중심으로 패키징 소재로 쓰이는 알루미늄이나 철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헌옷이나 우유팩까지 저희가 수집하는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하는 로봇이 있다면서요? 네네. 이게 뭐죠? 로봇이 수집을 합니까? 냉장고처럼 생긴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장비인데 그 안에 기능 체계가 이제 로봇 구동 장치처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것들 중에 실제로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것들은 특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규격의 패턴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이제 재활용품을 투입했을 때 그거를 인식해서 이건 진짜 분류를. 재활이 되는 거, 네. 안 되는 건 반납도 돌려줍니다. 합니까? 예, 예. 이건 가져가. 네, 네, 맞습니다. 예. 진짜로요? 네. 그래서 사람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활용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라벨이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떼고 넣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라벨이 붙은 상태로 이제 네프론이라는 기계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라벨을 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과가 매우 좋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생수 빈병 100개 중에 2개를 슈퍼빈이 회수한다. 맞습니까? 더 해야죠. 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국에 한 2,0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기초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전국에 한 216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150개 기초단체가 이미 저희 네프론을 도입해서 그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늘려가시는 것도 큰 목표 중에 하나겠군요. 그렇죠. 현재 재활용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나은 방법으로 또 하나의 그런 재활용 원물들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대해 가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 페트병 가져가서 뭐 하세요? 페트병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라스틱 병이고 플라스틱은 이제 합성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패키징을 만들 때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그 페트병을 파쇄하고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파쇄물이 나오면 약간 눈처럼 하얘요. 그걸 이제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눈송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그 플레이크라는 파쇄품을 저희가 만들고요. 그 파쇄품을 다시 저희 그 순창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가져가서 펠릿 장비라고 하는 고상 중압 장비 안에 넣으면 열을 받으면서 원래 석유에서 패키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소재를 이 공정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역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그쵸. 그러니까 석유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모아서 다시 석유로 만듭니까? 네, 석유로 만드는 소재인 펠릿이라고 하는 화학 소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만드는 건 아니고 석유로 만들던 소재를 만드는데 그 소재 이름이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유로 이용해서 만드는 가공물들의 원료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왜 나프타 부족 사태 이런 예. 사건들이 좀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있네 없네 뭐 말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나프타가 이제 그런 최종 제품을 만드는 중간 소재인 이제 펠릿의 소재가 되는 거고 그 펠릿으로 저희들이 옷을 만들기도 하고 뭐 패키징을 만들기도 하고 비닐백도 만들 수 있는 그 단계 소재를 칩 또는 펠릿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수준의 굉장히 고품질의 펠릿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가 에너지 원으로도 쓰이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나오는 그 씨앗이 되잖아요. 이쪽을 담당하는 거네요. 저희가 수집한 페트병들은 부산물까지 포함하면 한 99%가 소재화가 되거든요. 그럼 99%가 소재화가 된다는 거는 석유에서 만들어질 소재를 이 폐기물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상당한 대체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도 유엔에서 제시하는 어떤 포뮬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80%까지도 저희들이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석유에서 펠릿을 생산하는 것보다 페트병을 모아서 펠릿을 생산하는 게 감축 효과가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원유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제 경유로도 만들고 휘발유로도 만들고 뭐 비행기 기름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재로 쓰이는 그 원료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 이 산업재로 쓰이는 원료 쪽은 거의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름 자체를 저희가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름으로 만들어져서 공산품화되는 화학 소재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고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엔 좀 제한이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 대상의 어떤 재활용품들이 실제로 고품질로 가기에는 복합 소재가 쓰여졌다든지 버려졌을 때 오염이 있다든지 균등성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고품질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라벨지도 비닐이잖아요. 비닐이죠. 그거는 왜 안 되죠?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PET는 성분이 PET 구조고요. 라벨지나 뚜껑은 보통 PP가 많이 들어갑니다. 폴리프로필렌이랑 이제 PET는 다른 합성 수지의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군요. 이게 자장면이냐 잠뽕이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섞으면 네. 가운데 칸막이가 없는 이상 이제 어... 짬짜가 안 되는 혼입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PET는 이제 그 바디만 모아서 세척해서 그 PET 분자 구조로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PET를 만들어야 되고 라벨지는 라벨지들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뭔가 PP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재활용이라는 산업은 일종의 제조 산업이거든요. 장비들, 재활용 원물을 받아서 세척하거나 가공하거나 공정을 거쳐서 이제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후장대해요. 일반적인 예상보다 꽤 중후장대합니다. 특히 고품질을 겨냥할 경우에는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들어오는 원물의 양이 상당히 높은 벌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비닐을 그 거대한 물량을 동일 소재 범위 내에서 벌크로 꾸준히 공급이 될 수 있냐라는 거는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 수집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럼 페트병도 뚜껑이 없는 상태여야지 더 좋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대한민국의 법률상 뚜껑을 닫아서 재활용품 통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그거를 빼버렸을 경우 뚜껑이 재활용 공장으로 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담아서 공장에 들어오면 파쇄를 해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그게 물에다가 띄우면 PET가 물에 갖는 비중값과 PP가 물에 갖는 비중값이 틀려서 PP는 뜨고 PET는 가라앉거든요. 뜬 것만 싹 걷어서 저희들이 이제 PP는 또 다른 소재로 산업에 제공을 하고 PET는 조금 더 세척을 해서 이제 세부 공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뚜껑을 분리하진 않지만 슈퍼빈에서는 받은 다음에 분리를 해서 쓰는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석유 수입 의존도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만드는 펠릿을 롯데칠성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이걸 쓰게 되는데 중국에서 사갖고 오는 석유로 만든 신제, 벌진의 펠릿 대신 저희 거를 쓰면서 석유에 대한 대체과를 이제 누리고 계시죠. 거기서 탄소 배출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미래에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 제품을 살 니즈가 더 커지겠군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리쉐이핑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좋은 로봇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나요? 그 슈퍼빈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 이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다 매핑이 뜨고요. 거기에 현재 그 네프론의 상태, 잼이 걸렸는지 모여 있는 재활용품이 꽉 차서 지금은 현재는 사용을 못 하는지 상태 표시까지 다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다시 좋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노력 혹은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는 상당 수준이죠. 괜찮은 네, 편입니까? 상당 수준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모았는데 그게 물질 재활용, 저희 같이 이제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소재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저품질의 원료들이 있으면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나 소각의 에너지가 필요한 곳들이 그거를 연료로 쓰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는 재활용으로 인정을 해요. 유럽 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진보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형태의 열회수를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분리수거의 체계, 산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는 웬만한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리수거 하면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잘 분리돼서 가긴 하나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매일 하는 시민 입장에선 너무 그게 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니들은 잘하고 있니? 뭐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경험에서는 분리배출 제도는 있는데 분리운송 제도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분리배출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운송하는 과정에 선별된 품목대로 운송이 되는 게 최적.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재활용업의 생태의 어떤 환경 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이제 영세업체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운송업체들이 선별해서 모은 재활용품들을 한 차에 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물류 비용을 줄이니까. 뭐랑 같이 가져가요? 다 같이 가져가자. 종이, 쇠, 캔, 페트병, 비닐 이걸 다 같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업체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우리한테 왜 분리하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분리가 되면 민간 선별 업체들은 그걸 이제 잘 분리한 대로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재활용 산업이 재활용품을 버리고 나면 유통을 하고 그거를 선별하는 선별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별장의 기능이 뭐냐면 랜덤한 폐기물들이 들어왔을 때 구분하는 그 기능의 그 패설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선별이 됐는데 이거를 좀 물류 비용을 절약해서 한 차에 실어서 여기를 갖다 줘도 선별장에서 그거를 또 선별하니까 그 다음 존에서의 기능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럼 저도 막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별할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선별장이 모든 걸 다 선별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 사업을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팔고 구미시 청소계장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환경직 공무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되는 환경사업을 해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재활용 선별장을 데려가 주셨어요. 보통 재활용 선별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수라 지옥이 나온 거죠. 다 섞여 있었나요? 뿐만 아니라 뭐 먼지, 악취, 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 환경들. 그거를 이제 그때 계장님이 그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김 대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여사님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별하고 있는 게 페트병들이었거든요. 선별되지 못한 페트병들이 거기까지 오고 그 선별 라인에서 이제 페트병, 그다음에 뭐 PP도 빼기도 하고 뭐 이제 종이도 빼기도 하고 이제 육가성 폐기물들을 빼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환경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의 네프론 기반의 원물을 최단선에서 빼내서 선별장에 대한 의존도와 이제 선별장에서 개선하지 못하는 오염과 혼입을 이제 풀겠다라고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된 건데 혼입과 오염, 선별장의 역할에 기댄 분리배출된 재활용품들이 혼입되고 오염돼서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슈퍼빈의 목적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죠. 시스템을 좀 여쭤볼게요. 그 네프론이라는 기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500ml짜리 페트병 라벨을 띄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얼마 줍니까? 10원을 줍니다. 한 병당 10원. 네. 꽤 높은 가격이죠. 그럼요. 그냥 버리면 10원이 없는 건데. 옛날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10원이 동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게 이제 저희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로 먼저 적립을 해주고요. 그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 환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포인트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사용자 통장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아예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군요. 저희는 무조건 현금만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환급을 해서 입금해드린 금액의 누적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많으시죠.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전국에 한 130만 명 정도 저희 기계를 쓰고 계시고 그분들이 모아주는 물량이 페트병으로만 기준을 해도 월 한 1000톤에서 1200톤 정도 모이니까 일반적인 재활용 선별장이 한 달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 페트병을 골라내서 1000톤을 모으려면 공공선별장 효율성 기준으로 적어도 한 6개, 7개 이상의 선별장에서 모을 수 있는 양을 저희는 선별장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의 참여만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의 원리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사주는
기존의 이제 재활용 방식, 수집 방식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가끔 모으셔가지고 뭐 800만 원, 1000만 원씩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꾸준히 모으셔가지고. 정말 환경을 열심히 지켜준 분들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프론 얘기를 좀 더 여쭤볼 텐데요. 이건 아까 AI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되게 평범한 분리수거통 같은데 분리수거통이지 않고 AI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집 앞에서 분리배출을 할 때 어딘가에 분리배출통에 뭔가를 넣는 걸 결정할 때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게 자세히 보시면 시각 정보거든요. 그 네프론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있고 물체가 들어오면 판독을 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칩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폐기물을 보고 이거는 뭐고 어떤 형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독하는 1차 기능을 통해서 접수하고 보상해주는 AI 기능이 그걸 이제 CNN 기반 지금 뭐 저희 챗GPT 이런 거 이제 LLM 기반이잖아요.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영상 정보들을 딥러닝으로 훈련해서 사람의 시각 정보를 대신해서 이제 그거를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AI 기반의 무인 회수기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전산 처리하는 게 젠슨 황이 만든 엔비디아 칩이 거기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플라스틱을 분리수거를 하면 사실 저도 분리수거합니다만 이게 많잖아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저희가 싸잡아서 버리는 그것들도 사실은 다 같지가 않다면서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수가 좀 있습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잘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그 스타트 포인트는 패키징의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의 설계를 지금처럼 마케팅 드리븐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도 재활용을 더 잘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PPWR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패키징 앤드 패키징 웨이스트 리사이클이라는 표현인데 패키징을 설계할 때부터 분류가 잘 되거나 복합 소재를 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질적인 소재들이 잘 분해되거나 재활용 프로세스에 정합이 되도록 패키징을 생산하는 거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들이 유럽에다가 패키징을 수출할 때는 이 가이드대로 수출을 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유럽 연합처럼 그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아직 확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더 잘 재활용되게 하겠다라고 돕겠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펠릿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그게 또 다시 또 다른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재활용 페트병이라고 합니까? 뭐 용어가 다르게 붙어 있나요? 재생원료. 재생 원료라고 합니까? 그럼 아예 모든 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 원료를 쓰게 강제하면 안 됩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유럽은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군요. 네, 우리나라도 법률적으로 매년 5,000톤 이상의 음료병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생산한 원료 중에 10%를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10%를 의무적으로 쓴다라는 게 어떤 곳은 이제 10%를 균일하게 쓰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롯데칠성이 만드는 모든 브랜드 제품에 10%가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를 쓰면 되니까 특정 한두 개 라인은 그냥 100% 소재를 재생원료로 써요. 아, 그래서 전체 상품군의 10% 예. 이상이 되게. 네, 그렇게 이제 설계들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쓰면서 재생원료가 들어오면서 패키징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100% 재생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제처럼 예측 가능한 어떤 품질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재생원료는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있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균일하지 않다 이거죠. 슈퍼비는 페트병만을 모아서 페트병으로 이제 재생원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균일성이 그래도 예측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이제 다른 소재를 만드는 경쟁사들은 혼합베일이라고 해서 이제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제 페트병을 모으죠. 네프론이 없이. 네. 분리배출한 것들이 모인 선별장에서 이제 모인 페트병으로 이제 그거를 다시 선별하고 파쇄하고 가공하고 세척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소재의 불균질성.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생산 캐파가 아직 연간 10,000톤에서 15,000톤 이내거든요. 아니, 대표님 잘못했네요. 빨리 좀 늘리세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니, 더 좋은 펠릿을 빨리 만드셔야죠. 시장에는 이제 이 두 방식이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표준 균질을 이제 잡아가기 위한 논의나 어떤 규격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들에서 대표님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똑같이 하겠군요.
근데 이제 싸게 달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수집하시는데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보상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누군가 그냥 버린 페트병을 선별장에서 수집할 때는 원물 수집 원가가 이론적으로 빵원이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밖에 없는 거죠. 그 회사의 이제 원가 구조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아, 원가가 이쪽이 좀 더 높겠군요. 이렇게 해서 연간 페트병 몇 톤 정도 처리하세요? 최대 12,000톤 정도까지. 올해는 그럴 것 같고 설비 투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내년에는 한 2만 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나오는 페트병 쓰레기 몇 톤인가요? 35만 톤으로 알려져 있어요. 절반은 하셔야겠네요. 일단 4만 톤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계획은 4만 톤입니까? 네. 아니, 대표님 같은 사람이 많이 처리하면 많이 처리할수록 우리 주변에 페트병 쓰레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페트병 쓰레기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경쟁사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수집 캐파, 수집 역량, 그다음에 그 수집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 캐파의 힘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늘린다고 이들이 시장을 그냥 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건 산업이니까 경쟁 구도가 있고 또 이제 뭐 투자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제 ROI도 따져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 페트병 하나에 10원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비는 페트병 하나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그 페트병으로 펠릿을 만들잖아요. 페트병으로 펠릿을 만들 때까지 이 페트병이 이제 따라오면서 가공 원가가 들어가고 이제 조제가 돼서 팔리는 가격이 저희 시장 가격이 한 1,800원 내외에서 펠릿을 키로당 팔고 있으니까 단가 하나는 모르겠고 1kg가 되려면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500ml 기준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이익률이 8%에서 10% 정도는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정확히 분리수거 해주신 분들께 돌려드리는 거군요. 네네. 저는 이거는 해외를 진출하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수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프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전국에 2,000대를 깔았잖아요. 일종의 프로퍼티 전략이에요. 저희가 기계를 지자체에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그걸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겠어요? 목이 좋은 데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프론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가는 필드마스터라고 하는 현장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면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기계 용량 이상으로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슈퍼빔 모아라는 서비스로 추가로 그걸 회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개근을 해서. 그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컴바인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물류망의 플랫폼은 하나인데 수집 방법은 네프론 기반과 이제 대면 기반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학교나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이제 저희랑 또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개도국을 갈 때는 네프론이라는 기계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슈퍼빔모아가 갖고 있는 라이트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의 개근과 계측하고 데이터의 추적성을 갖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가게 되면 네프론 같은 디바이스를 도시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제 물류망과 연결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고요. 만들어지는 공장은 현지에 있는 공장과 연결이 되거나 저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플레이크까지만 만들면 그 플레이크를 써서 펠릿으로 생산하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는 되는군요, 해결이. 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크에서 펠릿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구나. 사실 창업할 때는 그래서 더 어려우셨겠어요. 이게 뭐 기계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이클을 돌리려면 플레이크도 만들어야 돼, 펠릿도 만들어야 돼. 이걸 최소한 한 번은 보여줘야 뭐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컸겠네요. 지금까지 에퀴티 기반으로 한 650억, 그다음에 데비 파이낸싱으로 한 300억 정도 받아서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었죠. 그건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개인 돈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프론만 개발하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원물을 모아주면 이 뒤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간 하겠지.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없더라고요. 롯데케미컬의 아로마틱 사업본부장님, 아로마틱 사업본부가 페트병을 만드는 사업본부거든요. 거기 이제 본부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삼성동에 굉장히 작은 공유 오피스 회사의 한 켠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팀장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는 화학회사의 미래는 신재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저렴한 원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함께 공급받아야 되는 세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페트병을 열심히 모은다고 하니 그거를 이제 소재로까지 만들어 볼 수 있냐 제안을 한번 해주셨고 투자를
해보시면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롯데케미칼, 그 당시에 뭐 GS칼텍스, SK종합학, 지금은 이제 SK지오센트릭인데 그 세 회사에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모은 원물을 소재로 만드는 플레이크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 보완제로 전국에 벌써 2,000개나 깔고 정말 많은 페트병을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 공을 인정받으셔서 우리 환경 쪽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어스샷 최종 후보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후보 선정이 된 것도 한국 기업 중에 최초라면서요.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연락을 받았을 때. 무섭다? 왜요? 왜 무서웠죠? 그 당시 저희 회사의 규모나 성과가 그게 로얄 파운데이션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국 그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평가하겠다, 캔디데이트로 올라가는 프로세스 안에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을 깜냥인가?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를 막 설명을 해주는데 로얄 파운데이션의 그 멤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와 신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폐 안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제안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인정받은 거고 그럼 이거를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책임감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막 동시에 느꼈던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어스샷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대표님의 발표를 보고서는 저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얼스샷에서 느꼈던 거는 순환경제라고 얘기하는 이론적 토대의 개념이 실제로 구현된 첫 사례로 저희를 인정했었던 것 같아요. 티어리상으로 선형경제, 순환경제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리니어블 에너지는 서큘러드 되는 순환이 되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에너지로 돌아오고. 물질에서도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게 그동안의 전형적인 컨벤셔널 웨이 오브 리사이클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큘러드 되는 클로즈드 루프를 원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존재하고 가설은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된 거는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플라스틱만 사용한다라는 전제 아래서는 완전하게 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사이클로 들어오기만 하면 클로즈드 돌고 루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엄청 훌륭한 건데요? 네, 이게 PET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도 그렇고 저희가 철캔도 모으고 있고 이 서큘러리티를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이제 넓어지고 확장되는 게 저는 저희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요. 와. 저희가 여태까지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분을 모셔왔지만 우리 문명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문명을 더 영속하기 위한 중요한 키를 하나 하고 계신 거네요. 작지만 구체적인 저희만의 이제 역할론이 저희는 있다고 믿고 있죠. 네, 와, 이 정도의 자부심. 와,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2024년 기준 연매출 190억이고 기업 가치가 2,500억입니다. 업데이트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90억 매출한 거는 맞고요.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아마 한 170억 정도 매출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원료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저희가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기업 가치는 마지막 투자 받을 때 최고가 1,83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IPO로 가게 되면 지금 언급하신 밸류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는 우리의 노력이랑 상관없이 그 회사가 만드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가늠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견인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소명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후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기후테크 기업들 중에 아직 5천억 이상 밸류를 인정받은 기후테크 기업이 국내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5천억 이상의 밸류를 챌린지하면서 우리가 그걸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기후테크 기업의 솔루션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라는 이제 사례를 자본시장과의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지면 후배들이 이제 창업할 때 여러 아이템 중에 지구 생태계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친구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소명의식도 있으시고 문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책임감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창업가들은 다 그런 소명의식이 다 있지 않나요? 만나보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금부터는 대표님 창업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창업하시기 전에도 이미 CEO셨잖아요. 꽤 큰 기업의 철강 회사에 CEO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서 창업에 도전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습니까? 약간 저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 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뭘 해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허튼 자신감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견기업의 CEO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오브제는 기업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의사결정,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경영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EO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직접 창업가가 돼서 그 회사를 이제 한번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대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 하나 이제 오브제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저는 창업에 대한 제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하실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제약이 있었다라는 좀 답답함이 있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너 회장님 계시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많은 의사결정권과 역할이 있지만 넘어설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 그 이상의 어떤 경영자의 역할을 하려면 창업을 한번 해서 내 이름으로 회사를 한번 이렇게 세우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떤 기업의 CEO를 하셨던 경험이 창업 이후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는 질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왜 저희 창업가들이나 이제 벤처 CEO들 대표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대기업의 CEO하고 나오신 분들이 창업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게요. 도움이 되는 게 없진 않지만 실제로 초기 기업과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CEO가 했던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회사가 잘 될 때입니다. 회사가 잘 돼서 커지고 나면 내가 나 혼자 혹은 한 두세 명 함께 일하면서 했을 때와는 좀 달라진 어떤 시스템적인 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또 창업가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편하셨겠어요. 제가 지금도 여담이지만 창업하고 초기에 모인 친구들이랑 주간 업무 회의를 했는데 그게 제가 그 철강회사에서 하던 주간 업무 회의랑 되게 비슷했어요. 대기업은 뭐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왜 했을까? 음. 이제 좀 그런 후회를 하는. 또 프로세스나 방식, 일하는 방식이 스타트업이랑 잘 안 맞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제 규격이 나오면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했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없지 않은데 그게 또 좀 틀려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은 지키는 싸움을 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조직 운영이든 시스템이든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조직 운영 체계가 아니고 있는 거로 지키는 방식인데 스타트업들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거든요.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거랑 잘 정합되지 않아요. 이들 방식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다시 필요해요. 근데 뭐 원칙은 비슷하겠죠. 뭐 HR은 뭐고 뭐 컴플라이언스는 어때야 되고 회계 시스템은 어때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질이나 디테일은 지키는 싸움을 하는 데서 만들어진 설계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뺏어와야 되는 방식에서 위닝해야 되는 애들이 가져야 되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틀려요. 그 다른 세상에 적응하시는데 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한다라는 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뭔가를 배우잖아요. 계속 모르고 못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그럼 이제 사업이 조금 커져야 될 때는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사업, 어느 벤처를 봐도 투자사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벤처기업은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VC 중에 저희 안 만나본 회사가 있을까? 그 정도군요. 그럼요. 예. 그럼 그렇게 만나다가 처음으로 투자를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게 이제 휴맥스의 변대규 회장님이신데 대한민국 벤처의 레전드죠. 그분 자체가 전설이에요. 대한민국의 벤처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 창업을 하셔서 이제 회사를 일구고 그래서 이제 1984년인가 87년에 벤처 창업 지원 특별법이 이제 생기게 된 마중물이 돼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자하고 이제 이사회장도 같이 해주셨는데 뭘 봤답니까? 그분이 그러면 완전 초창기에 그분이 얼마나 투자를 해주셨나요? 저희가 첫 기관 투자를 원했던 목표 금액은 30억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20억을 해주셨고, 혼자. 예, 와. 필요하면 이제 30억을 마저 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혹시 휴맥스가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다른 투자사를 받긴 했는데, 당연히 그런 걱정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전에 시드 투자를 했었던 이제 미래과학기술지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구주도 다 인수를 해주시고 구주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라운드까지 계속 후속 투자를 하셨거든요. 투자를 이제 해주시게 된 거는 아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잘 된 다음에 지금이야 잘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처음엔 저희 회사에 뭘 보고 투자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안 물어보셨습니까? 저 되게 다른 궁금한데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은 저희 아버지랑도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예. 이제 사업적으로는 누구도 아직 진입해보지 않은 섹터에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이 섹터가 너무 크지 않아서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혁신이 없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평가나 이제 팀 이런 것들에 대한 케미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셨다. 벤처는 정말 사람이 전부인 것 같아서 인상도 보시는 것 같고. 안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미간에 자꾸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그런 관상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 뭔가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여기 보톡스를 맞았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막 웃으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대표의 얼굴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미간에 주름이 안 잡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투자하고 싶었던 인상의 대표였는지 아닌지가 달라 보였던 거죠. 그걸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주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에 따라 웃고 대화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안 움직여서 어색해 하셨군요. 예. 왜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살아온 인생에 많은 거를 설명한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쨌건 벤처를 이제 하셨으니 창업을 하셨으니 이게 성공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근데 벤처가 그렇게 성공할 거라는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믿음도 잘 안 오고. 하지만 대표는 나의 일을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일반화가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영상 보고 되게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옛날에 찍은 동영상인데 그때 그 테슬라 창업할 때 왜 했냐 이거 물어봤을 때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확신, 컨퍼메이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컨빅션으로 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꼭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 자체까지 안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는 소명은 있는 거죠. 근데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꼭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업의 디폴트 값은 실패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거를 감안하고 시도하는 건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있었는데 언제 그걸 내려놨냐면 시리즈 B를 받으면서 200억 이상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건 내가 실패하면 못 갚는다. 그렇죠. 그 전에 30억은 내가 어떻게? 연봉을 몇 억을 받았으니 다시 전문 경영인으로 가서 10년을 일해서 갚을 수 있다. 내 이건 갚을게. 이게 있었는데 이제 뭐 200억 그 다음에 뭐 시리즈 B 브릿지에서 250억 이렇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망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실패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실패를 할 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인류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느낌인 겁니까? 인류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나는 도전을 하는데 내가 도전을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고 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나의 실패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공하겠지.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구미 계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김 대표 누군가는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CJ의 옛날 이름이 제일제당이잖아요. 제일제당의 뜻이 당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1953년인가 창업을 하셨던데 제일제당이 창업할 때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당이 부족해서 면역력이나 보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당을 공급해주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인 거고 그걸 기업들한테 제공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줬었겠죠. 기회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회 문제를 푼 거예요. 당을 공급한 건. 지금은 당이 너무 과하니까 이제 제일제당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설립 당시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그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속한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프론티어가 저는 기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지금 수많은 기업가 중에 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다 창피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환경 문제 중에 이 문제를 본 거고. 슈퍼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런 착한 기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착한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싫습니까? 아니죠. 착한 기업이란 표현보다는 옳은 기업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옳은 기업이다. 네. 라이트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 안 팔리는 물건을 억지로 생산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해서 파는 기업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는 회사를 원하는 거고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이익을 못 냈어요. 투자는 계속 받으면서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힘든 자금의 경색기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결산을 작년에 4월까지 해서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냈어야 됐어요. 네네네. 그 감사법인이 9월까지 기다려줬거든요. 9월 첫째 주까지. 투자를 저희가 계속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국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리드 투자사를 하겠다. 40억을 투자하겠다. 근데 40억만 더 모아서 80억은 안 되고 120억을 모으자. 슈퍼비는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으는 과정 중에 105억까지는 모았는데 15억이 안 모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마지막에 안 모여요. 네. 그래갖고 이제 8월 20 며칠 날 한 회사가 투심에 올린다. 이거는 이제 심사역은 이건 될 거다. 20억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사법인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9월 첫째 주고 8월 20 며칠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죠. 이게 이제 투심에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제 저희 CFO는 거의 땅에 주저앉고 이제 회사는 이게 끝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밤에 남아서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 머릿속은 되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메일을 3통을 써요. 처음에 슈퍼빈에 초기 투자했던 작은 악셀레이팅 VC 대표님들 엑시트 하신 분들 한때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3분이 슈퍼빈을 살리겠다고 마지막 3주를 달려서 이제 자금을 끌고 들어오시거든요. 나머지 20억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165억으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2주 만에 예비 투심 보고서 다 쓰고 예비 투심을 다 통과시키고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서 감사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옳은 일을 하고 싶은 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자기만의 최소한의 힘인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저는 투자자가 에퀴티로 들어오니까 나랑 같은 주주잖아요. 그러면 얘네 돈도 우리 돈도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구조가 아니에요. 엑스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별이 돼야 되는 자금이었고 그거는 결국 우리 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난 돈을 번다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그 기업으로서 본연의 오리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라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레슨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었는데 단 한 번도 몸으로 깨달지 못했던 한 18개월 정도 투자를 못 받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안 일으켜 세워져요. 왜냐하면 직원들 급여도 계속 못 나가죠. 매달 급여일마다 직원들한테 사과 편지 쓰거든요. 미안하다 뭐 이렇게 우리 벤더사들한테 미지급된 것도 한 80억 있는데 막 그 제작 벤더사 사장님도 와서 막 직원들 급여 달라고 돈 달라고 하시죠. 막 이게 이제 한 18개월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안 일으켜 세워지니까 이제 침대 끝에 난간에 엉덩이만 걸치고 한숨을 한 30초쯤 쉬어요. 그럼 이제 몸이 일으켜 세워지고. 이런 경험을 한 18개월 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순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완전히 깨달은 거죠. 기업의 본연의 역할은 내가 만든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게 가장 기본이다. 그 수혈을 받은 다음엔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BEP를 넘어서서 이제 흑자 전환 구조를 넘어선 거죠. 토탈로 치면 아직 아니겠지만 연간으로 치면 확실하게 벌기 시작한 거네요. 네, 이번 분기부터 구조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흑자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동안 투자해 주신 분들 많고 그중에 엑시트 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 투자자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그러다 울어요. 진짜. 얼마나 고마울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투자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투자 팀장들이 이제 저희 투자 못 받으니까 같이 밥 먹고 이럴 때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희 대표님한테 사기 당한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과 사기가 이렇게 참 그 경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투자했던 친구들한테 뭔가 이제 잘못된 결실을 돌려주면 그거는 굉장히 내가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일일 것 같고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진짜로 이들이 인정할 정도의 끝장은 보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투자 기간 내내 마음속에도 있었고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많은 도움이 됐죠. 그렇게 어렵게 사업도 꾸려오시고 또 목표가 있으니까 나아가시는 과정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아주 검소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더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의 절약하는 생활? 절약하는 방식? 검소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를 덜 사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 거 자체를 죄책감을 갖고 사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버리는 일상의 행위가 이 지구 생태계에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피하게 뭔가를 사야 된다면 사는 이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머물고 가는 이 지구 생태계에 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미안함을 항상 가진 상태에서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으로 불필요한 거는 통제하는 힘이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통해서 저를 증명하거나 물건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설명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 물건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주는 방법을 지향하다 보니까 또 소비에 대한 어떤 행동은 훨씬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인간 김정빈의 철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업하고 매 순간을 이렇게 어떻게 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게 서서히 제 마음속에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군과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정말 희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직원 월급 18개월 정도 안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갔다 못 나갔다 나갔다 못 나갔다 못 계속 나갔다 못 나가진 나갔다 못 않고. 나갔다. 그 과정을 버틴 직원들한테 왜 버텼냐고 혹시 물어보셨나요? 왜냐면 그 정도면 나갈만 하거든요. 나간 친구들도 있죠. 그 나간 사람한테 원망하지도 못할 만큼 당연히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갔냐고 혹시 안 물어보셨나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과 편지 직원들한테 보내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뭐 카톡이나 문자가 와 있어요. 대표님 저희는 뭐 6개월 월급 안 받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몇 개월째 안 쉬고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11월에 투자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 6월이니까 한 8개월째.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 김정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업을 해볼까 하는 친구들 혹은 창업을 지금 해서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후배 창업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네, 뭐 창업을 한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창업은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업은 나의 세계관과 유니버스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유니버스는 꼭 성공의 이야기만 담기지 않아요. 힘들었던 이야기, 울었던 이야기, 뭐 좌절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작은 성공과 여러 가지 희열들이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경험들을 다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 이런 것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300억짜리 자기 유니버스를 만든 대표라고 해서 3천억짜리 기업 가치를 가진 대표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각각이 서로 다른 유니버스를 갖고 있는 거고 그 기업 가치는 내가 만든 솔루션이 적용되는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지 내 노력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작더라도 나만의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는 여정에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승이 기원하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위로와 위안을 받는 벤처기업인들이 많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와의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업계에 사업을 하시는 분과는 처음 깊은 얘기를 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입장에서 어떤 고민과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게 비단 기업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